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말들이 많죠. 한동안 또 올린다는 얘기는 사라졌다가 지난주부터 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단지 페드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채 시장이 올해 뜨거운 봄을 만들었는데 여름에도 또 하나의 이벤트성 재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한번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X 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택 관련해 가지고 생애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트레이드업하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월 $400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래로 댓글이 주르르 달리더라고요. 난 세금만 내고 혜택도 못 받겠네, 이런 댓글. 그리고 그러면 뭐하냐, 모기지 금리가 다 잡아먹을 텐데.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부채를 늘리는 그런 정책에 대한 비판글이 수두루둑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캡처했을 때가 댓글이 6,000개였는데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쪽 한번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감세하겠다. 화이트하우스로 리턴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난리가 아닙니다. 두 분 모두 다. 선거 들어서면서 쩐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리는 어떡하고요?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한번 금리 쪽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뜨거운 여름을 만드나? 올해 여름이 많이 더울 것 같죠? 여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덥죠. 그리고 지구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난리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금리가 더 뜨거운 여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을 일드 보면은 제가 여기 추세선 요거 깨고 내려가면 한 4.2만 와라, 국채 팔아먹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페드 인사들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했었던 그런 얘기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 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리 발작으로 팍 뛰어오르진 않았는데 중요한 타이밍에서 다시 돌려 세우는, 상승적으로요, 그렇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4.4에서 4.7 이 구간으로 고착화되면은 국채 투자자들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와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야 팔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손실은 아니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국채 참여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또 살펴봐야죠. 지난주에 입찰 일정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페드 인사들 일주일 내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다 던졌죠. 그래서 좀 나아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에는 노트본드 입찰은 없어도 또 CMB 그리고 빌, 이 입찰들이 주르륵 깔려 있는데, 특히나 CMB 쪽이 14일, 21일 이런 식으로 걸쳐 있어요. 원래 빌 쪽은 지난번 분기 리펀딩 할 때 계획이 빌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이 됐었는데 CMB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부담을 늘리네요. 그리고 페드 인사들은 다음 주에도 일주일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일마다 누구 나오는지 표시를 안 했어요. 요 화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 나오는 거 요것만 표시했어요. 이분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른 분들보다 아직은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15일은 CPI,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CPI가 중요해서 그런지 제가 두 번을 만들었네요. 두 번 찍혀 있는데 하나 자를게요. 그래서 CPI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주에도 페드 인사들 또 계속 나오는데 지금 확정된 일정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22일, 23일, 22일에 20년물 본드,
23일에 10년물 팁스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년, 5년, 7년물. 빡빡합니다. 이번 달. 그리고 나면은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서고요. 일정 보면은 좀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채 입찰 관련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분기 리펀딩 때 조절이 된 게 지난번 계획보다 이 쿠폰이 930억 불 늘어나고 비일이 520억 불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10억 불 늘어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노트 쪽에서는 2년, 3년, 5년 요게 좀 부담이 크고 빌 같은 경우는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줄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발행 일정 확정된 거 이외에 이렇게 CMB 쪽에서 발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CM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줄어들어야 되는데 CMB를 툭툭 발행을 하면은 좀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금리 자체가 내려오고 싶어도 계속 부담이 되니까 시장 수급 상황도 찝찝한데 패드 인사들도 협조 안 하니까 그렇게 쉽게 내려오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다 감안하면 금리 문제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요 CMB 일정, 그리고 20년물 일정, 그리고 2년물, 5년물, 7년물 여기 28, 29일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긴 한데 이번 달에도 그 말씀 똑같이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나면서 안심된다라고 했을 때 2년물, 5년물, 7년물 이쪽도 또 부담을 줄 것이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출렁 할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5월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페드 금리 내릴 수 없는 이유들 또 보겠습니다. 아까 CPI 지표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그 말씀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국내 부동산 얘기도 좀 섞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미국 쪽 얘기 정리하면서 금리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쪽 얘기로 한정해서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과거에 나왔었던 자료, 제가 전에 한번 3월 달에 말씀드렸었던 자료거든요. 그 내용이 CPI 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했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에 나왔었던 내용이 임대료 때문에 CPI가 안 내린다라는 그런 부담이었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자료가 CPI 상승률의 3분의 2가 임대료 때문이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푸른색 선이 CPI고 붉은색 선이 임대료 지수죠. 그때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설명. 임대료 지수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또 임차인이 뭐 이사할 때만 변경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 반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리고 OER, 간주 임대료. 이거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얼마 임대될지 그걸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상 샘플링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임대료 데이터는 주택 시장 상황에 뒤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샌프란시스코 패드 같은 경우에 이 실시간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완화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5월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지표는 4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변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내려오는 듯 하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뭐 샘플이 많건 적건 5% 훨씬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1월 이후로 좀 많이 내려왔나.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 이거죠. 올해 안에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옆으로 기고 있는 6%대잖아요, 이거. 그러면 뭐 CPI 지표 나올 때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질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 나왔었던 얘기나 그 이후로 지금 3달이 지났는데 변한 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었던 물가 지표에 대한 부담들. 요 옆에가 요게 팬데믹 이전 그 항목별 분포거든요. 그것이 팬데믹 지나면서 이렇게 확 커진 거예요. 까만 게 확 커지고 푸른색 커지고 녹색 커지고 그리고 노란 거 하늘색. 팬데믹 이전에 나타난 요 비중들요. 하늘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요것들이 이렇게 확 커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 6월에 정점을 친 다음에 쫙 빠지는데 그래서 이 검은 거 다 사라지고 푸른색 쪼그라들고
이 녹색도 쪼그라들고 이거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은 그리고 하늘색은 줄질 않는 거예요. 하늘색이 하우징이고 요 검은색이 에너지, 청색이 식품, 그리고 녹색이 코어 상품. 이것들은 많이 진정이 됐다 이거죠. 근데 하늘색 주택, 노란색 코어 서비스 이쪽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임대료가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들이 다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점, 계속 지속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에 거론됐었던 얘기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임대료 추이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확 올라갔잖아요, 이때. 그리고 쭈루루 옆으로 기고 있는데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이지 팬데믹 이전의 속도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배경에 공실률 자체가 지금 과거 25년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실률이 예전에는 한 8% 정도 넘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6%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보통 이제 수급 상황에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근데 신규 주택 건설 같은 경우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의 문제가 4월이 돼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 주택 공급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 2006년에 이 버블을 친 다음에 쫙 공급이 줄어들었고 이때가 서브프라임 생겼던 때 아니에요. 그 주택 버블이 터졌을 때. 그 직전에 이 버블을 한번 겪은 다음에 공급이 확 줄었고 그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예년의 평균치보다 이 녹색선이요. 이거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규 주택 착공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요인도 쉽게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지 확보도 쉽지 않고 건축자재 인플레이션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뭐 이렇게 건설 노동 하시는 분들 임금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 역대 최고치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이게 확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본다면은 다음 주 CPI 지표 발표 때 이러한 모습들 말고 다른 쪽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야지 금리 쪽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페드가 금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페드에서 내놓은 자료를 또 살펴보면은 금리를 안 내릴 명분을 찾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페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쪽이 어딘지 한마디로 분석의 관점, 논조 이런 걸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맞건 틀리건 사실 솔직히 걔네들이 신도 아니고 항상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쪽 보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모기지 금리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그런 경우 그걸 락인 이펙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락인 이펙트가 금리별로 그러니까 모기지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살 때. 그래서 3% 이하짜리 3, 4% 그리고 4% 이상짜리 그리고 모기지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이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따져본 거예요. 이사할 확률이 제로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40%나 되는 것이고 10%, 20%, 30% 그리고 나는 100% 이사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한 거예요. 평균치가 17.2% 그리고 모기지 금리 3%에서 4%쓴 사람들은 18.8% 4% 이상 쓴 사람은 16.8% 모기지 쓰지 않은 사람도 16.4%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 금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사할 때 이 금리들보다는 지금 다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 4% 넘는다는 게 지금보다는 낫겠죠. 여하간에 지금과 같은 금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3% 이하 모기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좀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 한 27%까지 늘어나네요. 3에서 4%쓴 사람들은 그거보다 작지만 늘어나고 4% 이상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비중이 좀 적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싸게 모기지 금리 썼던 사람들은 그 금리 적용해주면 이사 가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락인 이펙트가 풀리면 시중에 저렴한 주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입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은 인플레이션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거는 가설일 뿐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뉴욕 패드에서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을 내요. 금리를 인상 이전 금리로 적용이 된다. 그렇다 한들 이사 계획이 크게 늘어날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이내에 이사할 계획들.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대상일 뿐이지 이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 아니면 임대료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가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율을 감안하면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고 연구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확률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건 인하하건 그것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인플레이션을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책금리 인하해봐야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클까 하는 의구심 자체를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금리를 내릴 때는 어떤 확실한 인플레이션의 변화나 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페드가 금리 내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내려봐야 뭐하냐라는 식으로 내리지 않을 그런 명분 찾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금리 내릴까? FOMC 회의 2024년 한번 보면은 올 여름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은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 4개월 뒤 그때 되면은 아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임대료도 좀 더 내려오겠죠. 어찌됐건 지금 같은 추세면 지금보다 낮을 테니까요. 그리고 2, 7, 8월은 ECB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BOJ 쪽도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ECB, BOJ, 페드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확률이 점점 커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관련 자료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가 좀 변화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시기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확 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이때 변화가 나타나는 게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이 7, 8월 FOMC 회의 말고요. 8월 말 잭슨홀 미팅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2022년, 이게 2023년의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의 주봉이고요. 2022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2.5%에서 4.3%로 급변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4.1%에서 5.02%. 그리고 그 오른 다음에 11월에 분기 리펀딩하고 미국 국채 입찰 전후로 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어요. 2022년도 그랬었고 2023년도 그랬었고 시기상으로 따져보면 올해도 여름에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약간 빠르죠.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는 제가 보통 두세 달 뒤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그걸 두세 달 동안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6월 말 FOMC뿐만이 아니라 8, 9월 이벤트까지도 그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